밖에 다닐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고 정말 불안해가지고 요즘 좀 힘들어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고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력한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뭔가 개선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처벌이 강해지면 조심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 뭐 그것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죠. 정치권에선 무차별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한편에선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이 무차별 범죄 게다가 뭐 살인 예고글까지 지금 막 떠들고 있어서 정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전 의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짧게 좀 한 말씀 주시면. 사실 뭐 이런 묻지마 이제 범죄로 인해서 뭐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법 입원제랄지 또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제 신설하겠다. 뭐 이러한 제도적인 검토 차원에서의 어떤 방침을 정부의 대응 방침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처벌만 있는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것이 나오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인 진단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오히려 이제 사건이 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사회 안정망을 꼼꼼하게 사실 챙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또 필요한 것은 뭐 그래도 또 처벌을 더욱더 들려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발맞춰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법안에 대한 또 근본적 검토와 또 발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도. 예, 실제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뭔가 형벌주의나 엄벌주의로 갔을 때 과연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주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안과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스트레스 사회 그리고 양극화 사회로 변하면서 그런 그동안에 묵혀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폭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현상을 진단을 해보면서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사전 예방
그리고 조기 교육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과 공포로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도. 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되면 어느 사회나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요. 일본 같으면 2000년대 초반, 2001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한테 돌진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명 피해 많이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 총리까지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미국 같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 아마 가장 흡사할 텐데 총기 난사 사건은 1980년도에 우체국에서 처음 일어나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총기를 휘둘러서 결국은 오늘날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사망하는 사건, 뭐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잘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라는 건 선례를 보더라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참에 우리가 좀 뭐 정말 이제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곽 교수님도. 네. 지금 이제 사회적 불안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문의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뭐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남성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예. 수치가 이제 높아졌다. 그런 것이 보면 신림동에서 그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서 불과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이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범죄를 예고하는 이런 글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가중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함께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구동성으로 다들 원인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연스럽게 좀 얘기해 보죠. 저는 좀 사회의 분노 지수가 점점 좀 높아가고 있다. 분노 지수. 네. 그리고 또 좀 나홀로 이제 가족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서 오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고독이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그런 연대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그 사회 관계로부터 좀 오히려 멀어지는 예.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공교롭게도 다 이런 묻지마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분들이 남성분들 뭐 20대, 30대 이런 젊은 남성들이 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취업난이나 아니면은 또 뭐 생활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원에서 좀 사회의 어떤 그 분노 지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분노 지수가 있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취업도 어렵고 아니면 뭐 경쟁이 또 치열하달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정부나 아니면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런 것을 한번 좀 왜 그런지에 대한 진짜 좀 원인 분석을 심각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좀 해결책을 해 예. 나갈 때 또 범죄 예방을 하면서 또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됐지만 오히려 반어법적으로는 이 고립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부분 그리고 아마 분명히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요인도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우울증 같은 정신병력의 유병률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많이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그리고 의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근본이 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에서도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사회가 접근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립대책지원법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나서게 되는 이런 해외 사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이전의 선진 사회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진단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비슷한 얘기이고요. 지금 문제 진단은 이제 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직 연구자이니까 실제로 여의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인가 뭐 2011년인가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무차별 살상을 벌리는지 한번 가서 연구를 해보라 그래서 실제로 방방곡곡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조선이나 아니면은 최원종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결과물은 한 3가지 타입이 있더라라는 거고. 뭡니까?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립이 문제가 된 사람들 한때는 사회적으로 적응을 꽤 했었는데 문제는 경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금융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흉기 난동 여의도에서 부린 사람은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뭐 결국은 뭐 정리해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면 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뭐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흉기 난동을 벌이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두 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제 누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타입은 어떤 타입들이냐? 하나는 조현병이 있는 피해, 그러니까 그 편집성 이제 망상이 있는 피해 망상이 있는 이런 그 이미 경범죄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정신적인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지원이 안 돼서 일부 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해서 아무리 이제 자발적으로 의료 세팅을 잘 만들어놔도 절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해망상이 있다 보니까 최원종도 사실은 본인의 피해망상 때문에 결국은 나가서 흉기 난동을 부렸잖아요. 예. 그런 타입들이 틀림없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타입은 이제 거의 조선 같은 타입, 정말 전과가 많고요. 뭐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20번 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출소해서 6개월을 살 수 없어요. 너무 부적응이 심해가지고 더군다나 폭력성이 높고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네. 웬만한 시비에도 다 이제 뭐 살상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계속 교도소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어떤 한 정책으로 이 모든 타입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 경제적으로는 물론 뭐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일 수도 있고요. 절대적 빈곤보다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다는 우리 사회가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를 갖다 버려뒀다. 그런 어떤 억하심정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분노를 갖다 꾹꾹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임계점에 달았을 때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과 이제 갈등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원인을 보고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지적해 주신 그런 사회적 고립 현상은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로 복합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뭐 예방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개인주의 성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공동체 뭐 의식이랄지 아니면 또 공동체를 위한 좀 사회적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물론 또 어려운 그 좀 생존 경쟁에 치열한 현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사실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옆을 둘러볼 그런 정치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예.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사회적 관심을 좀 고취할 저는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에서 정말 고립으로 인해서 요새 뭐 또 이거 범죄는 아닙니다. 뭐 고독사 뭐 아니면 또 노인의 그런 그 고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또 계속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뭐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 자체도 물론 굉장히 그것은 책임이 크고 또 되풀이해서 안 되는 범죄지만 또 사회적인 이런 연대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그 범죄 심리 사실 이러한 것이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에게만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가 좀 한편으로 좀 무책임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고독청을 새로 신설을 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로. 네, 예. 그러니까 영국도 우리랑 좀 비슷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거긴 또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정신 건강적 차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이제 묵히지 말고 꺼내야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처를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살률이 이게 뭐 사실은 무차별 범죄와 자살이 사실 다른 문제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립의 문제는 사실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시지만 그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일부는 자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도대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뭐 삶을 마감하겠다 이런 의도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에 고립이 문제라면 고립을 어떻게 꺼내서 정책으로서 구현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심각하게 고민돼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지금 정부 부처에서 어디서 담당해야 될까 하면은 범부처적으로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가장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가족의 기능이 사실은 약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여가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노동과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랑 관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1인 가족의 증가 그리고 고독 사회 문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악화될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사회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1인 가구들이라 하더라도 지역 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복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강화의 정책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예컨대 복지의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만이 아닙니다. 20, 30대 그리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겉으로 보면 건강한데 문제는 사실은 그 불건강함이 청소년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부적응이 성인기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존의 이제 노인 복지나 아니면 뭐 취약계층 복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처에서 조금만 서비스 대상자를 넓혀가지고 포섭하겠다 이런 종류의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살 예방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퍼붓고도 결국은 지금 OECD 1등을 면하기 어렵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19세에서 이제 34세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적 외톨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2.4%라고 이제 발표한 통계가 이제 있고 또 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23만 명, 한 50만 명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전체 이제 그 대상자 거의 한 1,000만 명 중에서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어떤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그런 어떤 실태 파악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분석 이런 게 제대로 이제 돼 있지 이제 않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 모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적어도 이제 굉장히 위험군, 뭐 상중하를 나누든지 해가지고 좀 더 고위험군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평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집단들을 좀 분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별형의 맞춤형 네. 서비스가 과연 뭔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사회적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사회적 연대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확고하게 하고 이 고립의 문제를 이 사회의 의제로 던지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근본적 설책이 필요하다. 좀 막연해 보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과제네요. 네. 자, 그 밖에 이제 정치권과 정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사법 입원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 감형 없는 무기형 이런 거 신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가 나오고 있고 또 경찰의 면책 특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대응력 강화 뭐 이런 몇 가지가 거론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먼저 사법 입원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사법 입원제로 지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할 때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빠르게 도입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법 입원제라는 거의 취지는 뭐 치료를 받아라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했을 때 이게 적절성이 있느냐를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사법기관에서 이런 판단을 하려면은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판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또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거버넌스가 협의체가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순기능이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사법위원제가 무리하게 도입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환자의 그런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전에 그런 발판을 잘 마련하고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보호입원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응급입원제, 행정입원제의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신현영 의원님 이야기처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논의할 지금 그러한 장은 이미 다 충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 사법 입원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사회적 관심을 또 받지를 못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그 법이 결국은 뭐 통과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프랑스의 이런 사법 입원제를 지금 도입한 나라들이 있고 뭐 영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최현정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또 묻지마 이런 난동이나 이 살인, 뭐 칼부림 이런 것을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법 입원제에 대한 뭐 도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제에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도 이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러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할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지금 만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좀 법안의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또 이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회적인 다양한 의견을 또 목소리를 경청을 함으로써 좀 한 단계 좀 사법 입원제에 대한 도입의 여부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숙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좀. 네, 그런데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사법 입원제는 가족들이 이 입원을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어떤 부담, 그것보다는 차라리 판사라든지 아니면 준사법기관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도에서 이제 나온 제도 같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그 사법 위반에 관련된 정신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사법 위반을 한다면 아마 국립법무병원 이전에 이제 공주치료감호소 뭐 이쪽에 이제 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각 지역의 정신과 이제 병원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적인 준비, 인프라가 전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어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정신과 이제 전문의나 그런 어떤 정신과 전문 병원 그런 데서 현실들을 이야기 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가 된 이후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법위반제가 당장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은 이 제도는 2016년, 7년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고 안인 득 사건이 있었던 2019년도에도 논의된 적이 있고 그런데 모두 불발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모두 인권 논쟁에 그 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회라도 지금 최원종 사건을 조금 더 뚜껑을 열고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약만 먹었으면 지금 서현역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인권이라는 게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게 그들의 인권의 보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지금 정신질환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정신보건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이 되면서 입원을 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신병원에서 사실은 환자들이 퇴원을 했고요. 그러면 그 퇴원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2017년에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신재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그 치료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병식이 없는 환자들은 정신재활시설로 자기 발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공백을 지금 이제 두 가지 강제 입원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응급 입원 제도와 다른 하나는 행정 입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장에 행정 입원을 명하거나 아니면 응급 입원은 경찰에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과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3일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3일은 입원을 시키는데 그 이후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입원시켰다가 도로 그냥 풀어주면은 다시 또 며칠 후에 다시 또 뭐 누군가를 공격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걸 지금 반복을 하다가 결국 여러 번 반복하면 징역살이를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은. 그래가지고 지금 교정시설에 정신질환자들이 2012년도에 11.9% 있었는데 2019년도에 거의 20% 가까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꼭 교도소를 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약물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안에서 약물을 처방받는 수용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사실은 정신과 환자들을 위해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인권에도 침해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법입원제의 도입은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준비는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입을 전제로 빨리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아니면은 또 인적 어떤 증언, 뭐 예를 들어서 사법위반죄는 이제 그것을 심리하는 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당장 이제 법원에서도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판사의 뭐 증언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법원에서는 이 사법위반죄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이제 의견을 이제 냈던 이유가 이러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사법위반죄를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뭐 증언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것은 확충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물론 뭐 미국이나
또 뭐 독일이나 또 프랑스의 법률을 일단 좀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판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사법위반죄에 사실 요건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됐을 때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냐. 이제 이것을 잘 재단을 해야 이게 또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외국의 사례도 보고 또 법안의 내용도 보지만 그것을 바로 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법위반죄에 대한 좀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 곧 범죄자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예, 상당히 그런 우려가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치 정신병의 유병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오히려 환자들이 진단을 기피하게 되고요. 그렇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더 이런 범죄를 올라갈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 그런 범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중증 전신 질환에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이런 폭력성, 특히나 이런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꼭 이번에 지양하는 것들이 수반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과거 이제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감형 없는 종신형, 감형 없는 무기형제. 이 부분은 우리 이수정 교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좀 저는 한 반반쯤 됩니다. 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될 법한 이제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지금 사형 선고가 안 내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사형 제도는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을 안 하는 거니까 사실상 종신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뭐 실제 집행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명명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종신형의 도입도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뭐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교도소 안에서 그러면 가석방이 사라지는 상황을 인지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사실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또 석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뺏는 제도를 널리 적용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관리 감독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이라도 있어야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처분이 종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참아내는데. 교도소 안에서 추가 범죄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무기수가 옆에 있는 사람 죽여가지고서는 다시 재판받았는데 다시 무기징역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다면 사형 선고는 일단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종신형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가석방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희망을 남겨두는 게 좋겠고요. 저는 그거보다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보호수용법입니다. 보호수용법? 네. 그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형이 종결이 돼도 일단은 사회로 내보내는데 이 사람은 뭐 전과 17범, 18범 뭐 난동을 피니까 교도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출소 후에 적응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에서는 보호수용법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완전히 처분이 종결되기 전에 일종의 수용시설에서 먼저 일정 기간을 부정기형으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그래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면은 종신형이 될 것이요.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나아지게 해놓으면은 뭐 처분을 종결하면 가족료를 시키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희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호수용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2020년 9월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신설 법안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아직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인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호수용제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같이 그러한 가석방 없는 이제 종신연도 저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선택지가 많은 것이 오히려 더 국민적인 어떤 그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는 예. 이왕 이제 보호수용제가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좀 논의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법안을 낼 것 같아요. 이제 법무부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이제 법안을 이미 이제 몇 명의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그 공감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안이 또 발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한 물론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형 집행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흉악범죄자 사형 집행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사실 있긴 그런 있거든요. 이야기까지 있죠. 자, 그걸 포함해서 이런 처벌 강화 법안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무기징역형을 이제 선고를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이제 가석방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엄격하게 아예 이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무기징역 뭐 이런 걸 갖다 다시 신설하자. 그거는 이제 처벌을 갖다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무차별 범죄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떤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어떠한 처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형벌이 주어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대한 뭐 억제력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처벌을 뭐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자기 속에서 내 행동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억제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체포된 이후에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 주감자 이야기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뭐 징역 몇 년이다 이런 걸 갖다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도의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 그리고 어떤 자기 마음속에 욱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뭐 그 무기징역 가석방의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자기의 행동을 포기하거나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해 갖고는 여야가 법안을 다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한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는 과연 이렇게 형벌을 높이는 게 당연히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엄벌주의의 입장에서는 수용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이 범죄가 예방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종신형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도소의 고령화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관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국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형벌주의의 일정 부분 강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복귀했을 때 복지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은 아까 곽대경 교수가 지적하신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으면 애당초에 그런 무차별적인 살상을 안 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무차별적인 살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처럼 기껏해야 20년 사는 형을 주는 건 그럼 타당하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보주의는 나름대로의 형벌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사형제 폐지나 마찬가지라서 대체 형벌로서의 이제 어떤 종신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석방면 종신형이 어떤 그 예방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응보적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피해자 입장에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사형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다른 나라 중에 몇 군데가 이걸 했었어요. 시도를 하다가 독일은 위헌 논란 때문에 이제 접었고 그리고는 이탈리아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했는데 문제는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그들이 이제 난동을 피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포기를 한 국가들이 가끔 많지는 않은데 한두 국가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할 거면 현재의 교정 시설 내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것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곽 교수님도 이런 범죄자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에는 물음표를 던지셨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사형제가 이제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이제 엄격한 그런 어떤 처벌을 갖다 한 단계 더 만든다. 그런 취지에서는 처벌을 다양화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응으로서 이런 가석방 없는 이런 무기징역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거론되는 게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경찰들이 진압을 하다가 무슨 사람이 다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경찰이 오히려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좀 강화하자.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오늘 그 함덕수 총리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미 국회에 이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이 경찰의 이러한 면책권도 그렇게 또 좀 어떻게 넓히는 이런 법안에서 좀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이 경찰의 면책권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저는 이제 법안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이 검토를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법사위 회의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임위에서 빠른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마 다양한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규정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 이런 것이 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치열한 그런 법적 논쟁이 또 그 어떤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저는 뭐 총론으로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뭐 빨리 또 이게 뭐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좀 자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 교수님이죠. 지금 현재 이제 일선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를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소송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우에 사실 경찰관 개인이 그런 소송을 갖다 준비를 하고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경찰관들이 정말 현장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면책 이런 특권들, 면책 조항들을 좀 더 강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형행법에서도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미 있다. 예,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또 과잉하게 그런 검찰의 공권력 강화로 인해서 인권 탄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경찰이 개인이 형사나 민사 소송에서 개인이 배상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경찰들은 뭔가 이런 현장에서의 역할을 할 때 위축될 수 있는 항상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풀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처해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에서의 적극적으로 직접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경찰이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괜히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행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수기를 하면서 너무 섣불리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생각은 기존 법률로 충분하니 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네요. 아직은. 네, 기존 법률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까에 대한 알겠습니다. 국가의 고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국가에 조력할 수 있는 소송이나 민사 대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작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찰의 업무 수행이 오프라인에서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다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행하는 데에 이제 뭐 실행 능력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제 나뉘는데 문제는 그런 사이버 수사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집행이라는 게 지금 그 사건 사고 위주로다가만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크게 뭐 어떤 대안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이제 사이버 수사를 할 때 뭐 기존에 있던 방식 이외에 그러면 조금 더 뭐 지금 위험한 그 예고글이나 위험한 인자들이 온라인 속에서 액티비티를 하는 거를 좀 더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뭐 함정 수사도 조금 더 넓히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문제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림역에서 조선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특정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혐오 발언을 적대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은 경고를 한 사건이 같은 신림 지점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여성을 이제 어떤 도구로, 흉기로
정말 필요 이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지금 거의 뭐 이분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거의 살인 미수와 같은 행위를 했어요. 어쩌면 목숨을 잃으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성폭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성폭행이 목적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사망을 하는데 몰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은.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신림역에서 있었던 조선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아마 며칠 내로 확인이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뭔가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의 소행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수사의 방향이 신림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에는 다 그 치안력이 다 배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지금 사람들이 경찰이 없는 곳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노력하고 있는 이런 정책의 방향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빗나가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확대해도 그걸 또 피해서 그런 지역을 골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들도 생길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뭐 페이스만 계속 쫓아가 가지고는 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막기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뭐 면책특권 강화뿐 아니라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곽 교수님? 결국은 뭐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이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하는 그런 어떤 뭐 기능들을 갖다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범죄에 관련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뭐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한 관할 경찰서와 관련된 것에 빨리 그걸 갖다 전달을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더 유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굉장히 발달된 정보통신 시스템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차에도 그런 상황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알려져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이제 뭐 징후가 있는 것을 좀 더 빨리 그렇게 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실 것처럼 어떤 그런 사이버상의 어떤 수사력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이번 이제 주제가 이제 경찰관의 어떤 그 면책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그 경찰과 직무집행법에서는 어떤 일정한 경우에 이제 형의 감면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뭐 감경이나 아니면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 이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요건을 사실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너무 이제 이것은 정말 촘촘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에 좀 더 맞게 좀 그리고 또 경찰관들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 범죄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좀 이런 차원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지금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속한 그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그 경찰의 면책특권은 기존 법에도 조항이 있으나 너무 까다로우니 그걸 조금 더 완화시키자는 주장과 현재 있는 조항도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니 실천되도록 정부가 돕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약간은 부딪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빅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맹수지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묻지마 범죄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2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8월 4일 뉴스 정보량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신림동 사건에 이어 8월 3일 서현역에서 유사 범행이 발생하자 8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 총동원과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요.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 시민들의 반응, 정부의 강력 대처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뉴스 정보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경찰, 국민, 불안, 동기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흉악 범죄에 대응해 무기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공공장소 순찰 강화와 선별적 검문 검색 실시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사범죄 예고글이 게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수사에 나서면서 게시글을 적발하고 작성자를 검거, 구속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이상동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던 경찰은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을 이상동기 범죄 판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사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에는 묻지마 범죄 처벌 개정안 국회, 가석방 종신형, 정신질환자, 경찰 면책 등의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과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 경찰의 면책권 강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 범죄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 또 감형 없는 무기형제, 또 경찰의 면책특권 등등 지금 정치권과 법원에서 논의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앞에서 짚어봤던 이 사회적 고립 현상을 하나의 화두로 던져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모색하자는 것, 이것 말고 또 오늘 빼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아까 그 키워드 중에서는 이제 불안. 뭐 동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기를 이제 아까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뭐 3가지 유형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고립에서 오는 이제 것이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정신질환.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은 결국 뭐 사법입원제가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범률이 이제 높은 경우에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보호수용제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보호수용제 아니래도 지금 법원 그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치료감호법을 그런 현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치료감호제를 지금 또 그때 굉장히 또 사회적 관심이 컸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범의 위험이 좀 있는 그러한 범죄의 경우에 재범의 그 일정한 경우에 치료감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이 많은 이런 유형의 범죄인에게는 좀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치료감호제를 구형을 하고 또 법원에서도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고를 함으로써 좀 재발 방지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치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2018년에 우리 강북삼성에서 임세원 교수가 그렇게 사망할 때도 그렇고 여러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은 조현병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적기의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
그리고 입원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와 재활까지 이런 원스톱에 대한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사회가 의료적으로도 선진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우리 헌신을 보면 국립 그 정신병원의 경우에도요, 의료진의 정신과 전문의 이 수용률이 지금 80명이 TO가 있다면 충원된 경우가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나 예, 부족해요? 37% 정도밖에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아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정신과의 중증 환자를 보는 의료진도 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 병상 수도 작년 5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 6만 7천 병상에서 지금 5만 3천 병상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이런 중증 필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어허. 그런 면에서는 국립정신과 병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증 정신 시스템을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련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그다음에 사법입원제든 그러네요. 어떤 치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사법입원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가장 크게 구멍이 거기에 뚫려 있군요. 예, 의료의 국가 책임제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어떤 것들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정신보건 요원이 꼭 의료인이어야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의료인의 이제 약물 처방이 필요한 그런 뭐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 외에도 준 전문가급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육성되어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재활 치료를. 그중에 뭐 마약 치료도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범죄자를 위한 교정, 뭐 교화의 교도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게 의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결국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뭐 굉장히 공백이 많았죠.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게 된 인력들은 준 전문가 관련 준 전문가급 관련 전문 영역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필드를 좀 더 다양화하고 많은 인력들이 지금 준 전문가급으로 의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뭐 그런 이제 노력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해주셔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의료 인력은 결국은 밖에 나가서 개업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누가 교도소를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팅에 따라서는 준 전문가급 인력으로 일단은 뭐 관리를 할 수 있게 일단 해주시고 감독은 의료인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리소스를 인적 자원을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는 아까 이제 그 법원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도 좀 저는 늘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사실은 법원이 꼭 끼어들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꼭 정신질환 쪽으로 사법입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약 사범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외국처럼 뭐 이제 드러그 코트, 그러니까 마약만 전담하는 법원도 사실 외국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입을 그런 하려 데서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까지도 예, 그렇죠? 치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료 사법 입원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꼭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약 사범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다 교도소만 보낼 생각만 하시는데 알겠어요. 이분들을 조금 더 치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범죄 대책 이야기할 때는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날 때 그때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하다가 유감스럽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잠잠해지고 별다른 대책을 갖다 마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죄 예방 정책을 갖다 이야기할 때 유감스럽게 우리는 주로 그냥 강경 대응 그래가지고 처벌을 강화하면 굉장히 뭐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당국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범죄 예방에 있어가지고 증거 기반 범죄 예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범죄가 실제로 줄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의 지표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공식 범죄 통계 숫자가 줄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실제로 범죄가 얼마나 줄고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되고 예산이 쓰이면 반드시 1년 후에는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평가. 만약에 그 제대로 효과가 없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예산을 갖다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사법부하고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증거 기반 범죄 예방 정책 이런 걸 좀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부터 만약 그 제도가 된다면 1년 단위로 엄정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우리 이수 교수님도 마무리 한 30초 정도 한 말씀 주시죠. 네, 뭐라도 전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할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일본같이 또는 미국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 정책적으로 또는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보건적 차원에서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 의원님 마지막 30초. 결국에는 처벌 강화가 만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경쟁사회, 스트레스 사회, 양극화 사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처벌 강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인권 존중의 시각에서 같이 밸런스 있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의원님 마지막 발언.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선에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좀 신속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함으로써 좀 더 국민들을 안전하고 또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좀 그런 국회 적극적인 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으나 이제 이 나쁜 징후가 더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범국가적 노력이 꼭 필요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기후변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책토론 37회 기후변화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토론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단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경제위기, 시장의 위기부터 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천호 원장의 발언이 와닿았습니다. 기후재난 극복은 국가의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므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청자가 기후위기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폐기물 자체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것은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임종환 교수의 토론 내용 중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정책을 법제화할 때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에너지 바우처를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얼마나 단열을 잘하는 건물로 넣을 거냐 여기에 또 재생에너지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양 이원영 의원의 토론 내용에 대해 상반된 시청 의견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에 완공된 시설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병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응과 대응을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발언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고려한다면 현실을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조를 워낙에 현장에서 탄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분들이 그 더운 여름에 과거에는 어쨌든 뭐 노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 쉴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발언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졌고 다소 정쟁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